두려움 극복 전략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 뭐 영업하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1번 봅니다. 발산의 법칙. 발산의 법칙. 이 발산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해소의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해소의 법칙. 충분히 해소를 해야만, 충분히 발산을 해야만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안고 있으면, 억압을 하고 있으면은 엉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화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발산하는가? 자, 가장 좋은 것은 실컷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고함을 지르는 거,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우리 스피치 훈련할 때 운명예찬이라든지 잠재의식에 심는 독배감시라든지 뭐 신념 구호를 크게 외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가신다, 뭐 이런 거. 뭐 적극적 사고 같은 거. 나의 머리는 적극적인 사고로, 나의 눈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의 입은 강한 신념으로, 뭐 이런 또 적극적 사고라는 또 그런 신념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신념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크게 웃는 것. 웃음. 이 웃음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웃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장대소로 한 15초 정도를 크게 웃는 거예요. 웃음 오행기에 해당되는 I, A, E, O, U. 자, 아하하하하, 에헤헤헤, 이런 식으로. 오늘 새벽이니까 웃기 좀 힘든데 어쨌든 자, I, A, E, O, U 에 맞게 이제 크게 웃어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상경 이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강체조, 율동에 맞게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자, 율동에 맞게 몸을 막 움직여라. 노래에 맞게 춤을 추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자, 몸을 많이 움직인다, 율동을 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실컷 이야기하기. 실컷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컷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어머니들 보면, 뭐 우리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들을 시간도 없지만, 제가 옛날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면은 어머니가 옛날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세요. 너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너들을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거 다 한번 레파토리 들으려면 한 2시간 걸려요. 똑같은 그 2시간짜리 이야기를 갈 때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 엄마 옛날에 했던 거 왜 또 해? 이렇게 이제 묻지를 않고요. 계속 이제 들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번, 100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스스로 힘들었던 마음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이상경 이사님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훈련 과정 중에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훈련시켜주면 참 좋아요. 1대1, 그러니까 둘이 짝을 지어주고 서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A, B 가위바위보를 해서 A, B를 나눠 놓고 A가 5분 동안 이야기하고 또 B가 5분 동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실컷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게끔 그런 훈련을 시켜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 경청, 문화를 만들어주면은 막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한두 시간씩 똑같은 이야기를 한 50분 이상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발산이라는 것은 실컷 이야기를 하고 또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웃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결의 법칙하고 행동의 법칙인데, 이 두려운 상황을 대결을 하면 처음에는 물론 두렵겠죠. 처음에는 두렵겠지만은 계속 똑같은 걸 대결을 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죠. 두려움이 체계적으로 둔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결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체계적 둔감화 한번 적어주세요. 행동심리학에서는 체계적 둔감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무리 두려운 것도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대결을 하면은 뭐 80, 세 번째 대결을 하면은 60, 뭐 네 번째는 50, 뭐 다섯 번째는 40, 이렇게 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발표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똑같은 발표를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발표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요일날 우리 이재영 선생님이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면접을 50번 이상을 봤다고. 아무리 면접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면접을 한 50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 보는 게 쉬워지겠죠. 자, 영업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제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워요. 뭐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계속 고객을 3명, 4명, 5명, 10명, 100명 이렇게 만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리상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리상담. 처음에 내담자를 만날 때는 긴장이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상담 치료가 익숙해진다는 거죠. 둔감화된다는 뜻입니다. 토요일 강의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처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좀 더 부담이 없어질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은 더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더 없어지고 이렇게 한 5번, 10번 하다 보면 토요일날 강의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분처럼 편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화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이 항상 어려운 법이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의 법칙. 행동의 법칙도 좀 비슷한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양극성의 법칙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법칙이란 거 중에 실패와 성공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같은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자, 그게 그대로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두려움과 자신감은 정반대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즉 두려운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죠. 두려운 행동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두려운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이를테면 이전에 제가 이제 지하철 스피치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일요일 오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하철 스피치 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이두구 선생이나 우성경 선생이나 이런 분들 다 지하철 스피치 하신 분이죠. 이재영 선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지하철 스피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로서 이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지하철에 스피치를 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참 두려워했는데, 실제 이제 이 지하철 스피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야, 내가 지하철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뭐 사무실에서는 또는 강의장에서는 말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또 숯불 걷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면은 숯불 걷기와 지하철 스피치의 메타포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자, 숯불 걷기 보셨죠? 이제 숯불 걷기도 같은 맥락인데, 불타고 있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세미나를 저희들이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뭐 여름 1박 2일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m에서 8m 정도 숯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타고 있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타고 있는 숯불을 바라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죠. 근데 실제 그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가고 나면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은, 야, 내가 불타고 있는 숯불을 걸었구나. 숯불을 걸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죠. 즉 멈출 수 없는 무한 도전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려운 행동을 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운 행동을 하면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행동의 법칙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내려옵니다. 자, 노력 역행의 법칙이에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떨쳐버리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려요. 참 재밌는 게,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심해진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제 딸꾹질 있지 않습니까? 딸꾹질을 멈추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야, 딸꾹질을 멈춰야 되는데, 딸꾹질을 멈춰야 되는데 이러면 딸꾹질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문제는 뭔가를 없애려고 하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 Focus on what you want. 자, 이렇게 테드 제임스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그게 그대로 여기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긴장이나 떨림이나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면은 원하지 않는 것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많이 긴장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즉 노력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수용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요. 긴장 떨림이나 두려움이 좋을 수도 있다. 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관점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두려움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혀 없을까요? 우리 이상희 회사님. 두려움이 있다면 준비를 더 하고 네. 더 신중하고. 예,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더 신중해진다. 좋아요. 우리 이상희 회사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아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더 많이 훈련을 하고 더 많이 대비를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발표 불안이 있으니까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강의에 대한 부담이나 불편함이 있으니까 강의 준비를 더 많이 하죠. 치료 상담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치료 상담에 대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준비를 더 많이 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상희 이사님도 어제 이제 나도 처음에 무대에 설 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대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더 많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강의 준비를 더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의할 때마다 너무너무 다 편안하다면 준비를 안 할 거예요. 강의 타성에 젖을 수도 있겠죠. 게을러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강사가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강의 능력이 퇴색되니까, 그죠? 어쨌든 두렵다라는 것은 이렇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전문성, 더 좋은 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참 좋은 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니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니야.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 내가 더 많은 준비하고 더 많은 훈련을 하고 더 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신경을 안 쓰게 되죠. 굳이 내가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려움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즉, 두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두려움은 무엇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두려움이 있는 그 덕분에
두려움이 있는 그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 발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대인 공포증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은 대인 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심리치료, 심리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픔 상처가 있는 사람을 잘 공감하고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돼요. 즉 따뜻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우리 오경수 기사님의 장점은 따뜻한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오경수 기사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다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오경수 기사님은 성장 과정에서 아픔 상처도 많이 있었고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른이 된 이후에도 참 시련 고난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 덕분에 나처럼 좀 아픈 분들, 나처럼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잘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라는 거, 뭐 두려움, 긴장, 떨림 같은 이 문제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노력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에너지는 약해지게 되고, 즉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신경을 안 쓰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노력 역행의 법칙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 이제 집중의 법칙을 봅니다. 집중의 법칙은 우리 마음의 법칙 한 가지에서 제가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신경 쓸수록 커진다.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좋은 것도 신경 쓰면 커지고 좋지 않은 것도 신경을 쓰면 커집니다. 즉, 이 두려움도 신경을 쓰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노력 역행의 법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발표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발표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강의 주제나 강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치료나 상담을 한다면 치료 상담의 목적, 치료 상담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뭐 영업을 한다면 또 영업의 목적에 어떤 제품 설명이나 서비스 설명이나 이런 이제 영업의 목적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은 열정이 커지게 되죠. 자,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체의 법칙인데, 대체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킨다.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몰아낸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 두려움이 크면은 두려움이 열정을 몰아내고 열정이 크면 열정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열정을 키워야 된다. 열정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대체의 법칙까지 쭉 봤네요. 그 다음에 이완의 법칙, 이완. 자, 호흡을 깊게 하면은,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 이완이 되고요. 이완이 되면은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완의 법칙에서 핵심은 바로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어쨌든 교감신경계 모드에 있을 때 우리가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게 되면은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 상태로 빨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화가 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긴장 떨림도 같은 맥락입니다.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긴장이 되고 떨릴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길어진 상태는 반드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 편안해지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상형 이사님도 아까 이제
나랑 이해가 맞지 않을 때 화가 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막 화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한 2번 정도만 반복해버리면은 화가 아마 가라앉을 겁니다. 또 강의할 때 처음에 이제 긴장 떨림 모드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한 2번만 반복해버리면은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면 가장 빠르게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 모드로 바꿔주기 때문에 즉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자, 이 긴장, 떨림, 불안을 없애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이다. 분리의 법칙. 이거는 이제 우리 NLP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분리와 연합. 잠시 후에 다시 이것도 다루게 되겠지만은 연합은 감정 몰입을 해서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어떤 경험을 고스란히 자, 현재 일어난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합입니다. 분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마치 강 건너 불 구경을 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감정 배제하고 상상하는 것. 이게 이제 분리입니다. 되게 이제 그 두려움이나 불안, 긴장, 떨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안 좋은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긴장했던 경험에 연합되어 있고 두려웠던 경험에 연합되어 있고 떨었던 경험에 연합되어 있고 공포스러운 경험에 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 분리. 그 경험을 천장 높이로 올라서 내려다보거나 비행기 높이로 올라서 내려다보거나 더 크게는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우주로 갔어.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도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은 두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좋아하는 꽃을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하고 우주에서 또 행복했던 경험에 집중을 하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이 우주에서 좋은 것을 충분히 연합을 한 상태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처음에 공포스러웠던 장면을 바라본다면 더 이상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의 경험은 우주 여행을 다녀와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려웠던 경험은 우주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불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설명했는데 내 몸은 그대로 놔두되 만약에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은 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의 사이즈를 난장이처럼 작게 만든다. 제가 이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귀를 당나귀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눈은 왕눈처럼 키우면서 몸의 사이즈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계속 줄여나가면서 나중에 병아리 크기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병아리 크기의 난장이가 된 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한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편안하겠죠? 그런 것도 이제 분리가 되겠고 또 이제 훈련을 하게 될 이제 영화관 기법 이런 게 참 중요한데요. 영화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나는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서 자 영화를 보여주는 기분으로 흑백 영화를 상영하고 상영이 잘 되면은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서 칼라로 대감기를 시키고 대감기가 다 되면 다시 영사실 기사의 자리에서 또 흑백 영화를 보여주고 다 보면 또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서 칼라로 대감기를 하고 이걸 한 5번, 6번을 반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다음에 계속 또 훈련하게 되겠지만 2개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자신감이 넘쳤던 사진을 하나를 찍고요.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붙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과 관련된 경험을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건 유리로 된 사진을 만들어서 그 자신감 사진 위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 두려움의 사진을 향해 집어 던져서 깨트리는 거예요. 예, 두려움의 사진이 깨트려지면 자신감 사진 속에 들어서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 다시 두려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또 돌멩이를 던져서 깨트리고 자신감 사진의 주인공이 되고 계속 이런 걸 한 5번, 6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의 사진이 자신감 사진에 의해서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라는 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분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분리. 이건 NLP에서 아주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앞으로 저랑 같이 계속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충 그런 게 있다 미리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내려오세요. 9번. 개방의 법칙을 다른 말로 참만남의 법칙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참만남. 개방의 법칙 이꼴 참만남의 법칙.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참만남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를 개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만남의 환경 속에서, 즉 첫 만남 심리 가족 안에서 자아 개방을 해야 된다. 첫 만남은 뭐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첫 만남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라.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하라. 1번. 2번은 공감적 경청을 하라.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 공감적 경청. 3번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개방하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개방하라. 이봐, 진정성, 일치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첫 만남 심리 가족이 돼요. 자, 우리 속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평가나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를 옮기거나 그런 거 싫어하죠. 나의 이야기를 누가 옮겼어. 내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개방을 하려면 비밀 보장이 돼야 돼요. 비밀 보장이 되면서 평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첫 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이야기된 것은 첫 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끝나야 되지. 첫 만남 심리가족 밖에 나가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옮기게 되면은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비밀 보장이 되면서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감적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심판관은 뭡니까? 옳다 옳지 않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옳다 옳지 않다, 또는 뭐 가치를 촉구화시키는 거 어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뭐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칙도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 원칙을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상대방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도둑질 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자, 도둑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들어줘요. 당신이 도둑질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당신 편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이른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과 상담을 할 때 같은 맥락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왜 살인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신이 살인을 한 데에는, 즉 사람을 죽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범죄자한테 공감을 하게 될 때, 즉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고 공감을 하게 될 때, 뭐 연쇄 살인범들이 자기 살인 내용을 틀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배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고요. 뭐 이전에 유영철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자기 범죄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놔야 되죠.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고, 당신 왜 사람 죽였어? 왜 도둑질을 했어?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 왜 그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이제 대인공포증이나 이제 발표 불안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들은 자기의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극도로. 그래서 저한테 심리 상담을 오는 분들이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훈련했다는 걸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기록에 남는 거 아니죠? 제 사진을 올리면 안 돼요. 저 블로그에 제 사진을 내려주세요. 자, 유튜브나 동영상에도 저를 다 내려주셔야 돼요. 제 스피치를 올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바깥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 보장을 시켜주면서 그 치료 내용,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내용, 뭐 치료 사례를 뭐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이제
공감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자, 그 치료 사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 이름을 제외하고 그것도 가명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죠. 근데 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 보장 그리고 이제 나랑 가치관이나 원칙 맞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난 당신 편입니다. 이런 공감적 경쟁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촉진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촉진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개방하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고 진정성 있게 또는 솔직하게 자기 힘든 문제를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효과냐면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근데 물이 흐르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표현되지 않고 나만의 힘든 문제들이 힘든 과거의 경험들이 내 안에 꽁꽁 감춰져 있으면은 내 마음도 썩어버린다는 거죠. 웅덩이 물처럼. 근데 이걸 이제 누군가한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아 개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경수 이사님이나 이상경 이사님도 저는 자아 개방이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도 아직 이야기 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자아 개방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 이야기하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픔이나 상처나 남들한테 말 못할 나만의 인생의 과거사가 있다면 두 분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수님, 그러면 그거를 네. 누구한테 꼭 얘기해야만 이게 자아 개방이 되고 이게 풀어지는 건가? 아니면 자기 혼자 이제 고통이 줄어들게 자기 혼자 뭔가 이렇게 정화를 하는 거는 안 되나요? 혼자서는 누군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이거 정화가 될 수 없고요. 반드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이야기한 것을 누군가가 100% 받아줘야 됩니다. 100%.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는 피드백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만의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만남 심리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참만남 심리가족. 제가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촉진적인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를 100%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단 한 명. 단 한 명을 만나면 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단 한 명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나답게 어제 자기다운 삶을 이야기했지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 한 명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안에 응어리도 있고 화도 있고 뭐 두려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꼭 첫 만남이 중요해서 말을 하는 게 꼭 필요성보다는 그냥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해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 꼭 그 피드백을 받고자 해서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내가 굳이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를 누군가가 나를 수용해 주는 게 바로 그냥 경청을 해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나를 인간은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재점검하게 되고 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강의를 하는 것은 최고의 치료 방법이구나.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많이 드러내는 편이에요.
뭐 강의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제 강의 자체 제 인생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는 자아 개발 안 하더라도 아 정동원 교수는 저런 사람이구나. 막 제 강의 듣다 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굳이 저를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를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통찰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이제 자아 개방이라는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오경숙 이사님이나 이상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귀한 만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귀한 인연이고요. 기인, 두 분 서로 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인. 기인이 네, 기인이죠. 제가 저도 오경수. 그래요. 예. 네, 어떤 그 예. 이미지나 코드가 어떤 일부분이 맞아서 더 끌리는 그런 지남철 간의 끌림이 있으셔서 네. 저한테는 조금 더 귀한, 사실 제가 언니가 없는데 언니처럼 대해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면이 저한테는 큰 기인이죠.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이제 자아 강화의 법칙. 자아 강화의 법칙.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자기 사랑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힘이 커지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라. 뭐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 NLP나 체면이나 모든 심리 상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강의의 목적이도 강의. 자기 사랑을 키워주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아가 강화되기 때문에 신체 면역이 강화되고 몸이 건강해지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자 부자가 되고요. 부자의 마인드가 되고요. 즉 돈을 잘 벌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지고 가치 있는 목표와 이상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누구인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즉 자기 통찰, 자기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니까 자아 실현의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 전반에 큰 성공과 뭐 어떤 그 행복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자아 강화의 법칙이라고 보시고, 자 마지막 이제 반복의 법칙이 남아 있네요. 반복.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반복이다.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 자,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영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고, 발표나 강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편안하게 강의를 잘하는 그 힘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대인 관계를 잘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는 그 편안한 경험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감을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복된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계속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가 돼야죠. 두려움 반대, 자신감을 충분히 반복하고 편안함을 충분히 반복하고 사랑의 느낌을 충분히 반복하고, 그래서 내 몸이 긍정적인 편안함이나 자신감이나 사랑이나 이런 느낌의 패턴, 이른바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영어로 문장이 하나 쓰여져 있어요. 당신은 하면 당신은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whatever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은 그것 이상의 존재이다.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당신은 부족함 이상의 존재이고,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평범 이상의 존재이고,
당신은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괜찮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신 자신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된다. 이거죠. 자, 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모든 걸 정리를 다 합니다.